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1,854억.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정부당한 행위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와 사례, 나아가 처벌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김정원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최회용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박윤성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자리 안정자금, 긴급 생계자금,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건수를 보니까 423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자, 먼저 정확히 어떤 것을 우리가 부정수급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미수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들 정책적 어떤 필요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상당한 반대급 없이 교부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이런 보조금을 거짓 신청을 한달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을 한달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 경우를 이렇게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부가적으로 김정원 위원장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공공재정으로 보조금, 보상금, 또 출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정수급 그 빈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신고 기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박윤성 노무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지금 부정수급, 특히 이제 복지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중점 분야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복지 분야,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에 대한 복지 분야, 그리고 또 이제 연구 개발 같은 산업 분야, 그리고 고용노동과 같은 일자리 창출 분야, 그리고 농축 임업 분야, 그리고 기타 건설교통이라든지 교육, 이런 기타 분야 5개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 행위를 청년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을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복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회용 위원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부분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좀 보호가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호를 못 받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비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분 보장, 이분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신변 보호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부 고발 같은 경우 책임 감면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집중 신고 기간을 두면서 신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 또 신분 보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건수 접수 현황과 함께
환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정원 위원장께서 좀 먼저 살펴주시죠. 그 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복지사업 보조금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복지 분야의 접수 건수가 6,860건이 접수됐어요. 거기서 98.2%인 6,747건이 조치가 되고요. 그 6,747건 중에 2,244건은 이첩이나 송부를 했는데요. 이첩 송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거하고 행정기관에 이렇게 송부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복지 분야가 좀 많은데요. 1,400건의 환수 결정 금액이 83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박윤석 노무사께서도 이 발표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2013년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보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왔고요. 지난 6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 6,607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를 했고 이 중에 이제 3,002건을 신고센터에 배정을 했고요. 3년간 신고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17년에는 960건, 그리고 18년에는 1,443건, 그리고 19년에는 1,536건으로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지금 저희가 복지 분야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보면 전체로는 복지 분야가 부정수급이 좀 많았는데요. 작년에 보면 산업, 노동 분야에서 좀 훨씬 비율 6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 현상입니다. 노동 분야라고 예.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이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네. 뭐 고용보험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될 수 있죠. 네네. 근데 복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뭐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뭐 집중 점검을 통해서 좀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뭐 한번 살펴보면은 총 3,79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점검했던 내용들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만연되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이긴 하고 또 분야별로 또 특정 분야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정수급에 어떻게 보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그 분야에 좀 집중해서 이 부정수급을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제가 이제 분야별 뭐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각각 복지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야별 신고 건수 유형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미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보건복지 분야가 이제 접수 건수로 보면은 1,408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47%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83,000명으로 인구의 한 5.7% 정도 되고 또 노인도 인구도 13.9%로 14% 육박하고 있고 등록장애인 7만 명 이렇게 그 수급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0% 전체 예산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60%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또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소규모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이 생계형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좀 빈틈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7% 정도에 해당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그 신고 건수가 이제 가장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기타 부정수급 신고 사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횡령이 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어떤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부당한 수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것들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윤성 노무사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부정수급이 해마다 이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도 그에 맞춰가지고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먼저 첫 번째는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상의 미비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수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급 특성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우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또 이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인권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저는 양극화의 심화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복지 분야,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생활비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뭐 최종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우리 광주광역시가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광주도 양극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양극화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 기타 국가 보조금 규모가 이제 계속해서 커지면서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늘고 있고 관리 감독 체계도 미비한 데다가 솜방망이 처벌해서 지속적으로 부정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딱히 피해자를 둘 수가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의 세금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혹시 이유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두 분, 예, 김정은 위원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 뭡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증가하는 어떻게 것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은 그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면이 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생계형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보조금 횡령이나 부정 수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낸 혈세를 빼돌려서 이렇게 부정하게 썼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처벌이 강화돼야 할 부분인데 현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 수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미수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금년에 1월 1일자로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는 각종 보조금이랄지 보상금, 출자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정 수익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거짓 신청이랄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달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어떤 그런 자에게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랄지 5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 규정이라든지 전액 환수, 뭐 5배 이상 부과, 명단 공표,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명시는 정확하게 돼 있군요. 예. 예. 김정은 위원장께서 좀 덧붙여서 이 처벌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보조금관리법 40조에 보면 벌칙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금을 횡령한 자나 교부한 자는 방금 우리 유미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하의 1억 원 벌금에 처하는 것. 그 다음에 41조에 보면 직접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면제하거나 또 인수
폐지 중단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43조에 보면 양벌 규정이 있어요.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법인이나 개인 인수자 대리인이 사용해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들한테도 벌금형이 처벌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현실적인 어떤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윤미숙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부정수급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은 부정수급이라는 건 적발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 지도점검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지도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남들도 하는데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적발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또 사기랄지 횡령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사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도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네, 될까 네, 네. 이제 좀 했던 이야기 또 있는데요. 약간 논점을 흐리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두 이제 국고를 뭐 심하게 표현해서 축낸다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은 총 이제 25건 정도가 나왔고 뭐 그 중에서 이제 15건, 10건 뭐에 대해서는 약간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국고를 축낸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같은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원인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해 나가겠지만요. 이것이 사실상 그 보조금이든 뭐 급여든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했다는 이런 원인을 저는 한번 꼬집고 한번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너무 충분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치 못해서 어떻게든 다른 그 앞으로도 이제 금액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네, 가겠지만요. 이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사실 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생계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축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네. 물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뭐 초과근무 수당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이야기지만 과도하게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뭐 정리해드려 보면 제도적 미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이원장님 이런 어떤가요? 지금 우리 보조금 보면 보조금을 정산 처리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원짜리 하나 남아도 조금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조금을 사업 신청을 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거짓이나 이렇게 보조금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신청자가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금액에 대한 재량권이.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어떤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건데 근데 아이디어 제공해서 사업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제대로 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서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증거 서류 다 해서 해놔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있다.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할 텐데 네. 이런 시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량권을 좀 줘야 할 부분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동전의 양면이랄까요? 예, 그런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조금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장치들을 그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달지 목적 외로 뭐 경비를 배분을 달리할 때는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달지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조 사업자들은 그런 절차랄지 과정들을 굉장히 좀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어떤 부정수급이랄지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조금 절차, 까다로운 절차 및 또 그 보조금에 대한 인식,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 그 원인으로 이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부정수급의 사례를 또 유형별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화 그리고 보육교사죠. 허위로 등록해서 국가보조금을 챙긴 원장 등이 적발된 일이 있었죠. 이렇게 그 영유아 보육기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부정수급 유형들이 곳곳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혜영 위원장께서 좀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보조교사나 이 시간제 교사를 이 정규 보육교사로 뭐 등록을 하거나요. 또 보육교사의 업무를 종사하지 않는 원장이 자기 스스로 뭐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원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화들을 이 출결 사항을 조작을 하거나 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이것을 좀 지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조금을 수령하는 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수단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또 빠져나갈 구멍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미스 과장께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지 보육교사 근무 시간을 부풀린다든지 네. 예, 아동이랄지 보육교사를 허위로 이제 등록해가지고 이게 보조금을 수령한달지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랄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 보조금 같은 경우에를 과다로 이렇게 허위 영수증이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다 매출을 한달지 아니면은 또 급식 도우미랄지 이런 사람들을 허위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또 전용을 한달지 이런 사례들도 이제 가끔 벌어지는 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후원금을 또 전용한달지 또 사회복지 실습생한테 받는 실습비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달지 이런 사례들도 이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시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이런 이제 그 시설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인식들도 조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기관들이 이제 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특히 이제 보육수당이랄지 이런 것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생각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애들은 이제 적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치하기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현 제도 안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시설들도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도 그만큼 심해지면서 네. 네. 뭐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 예산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수급 문제는 복지 예산의 어떻게 보면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금 하나로 꼽히고 있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안의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박윤석 농사께서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사회복지시설도 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하고 이제 유사할 것 같은데요. 네. 부정수급 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친인척을 허위로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뭐 네. 무자격자를 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이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보다 이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유형별로 김정훈 위원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유형들은 다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지금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는 관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행정 시스템이 제도화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입시를 할 때하고 퇴실할 때 이 카드로 체크를 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노인 복지 시설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전산 시스템이 보급되기 이전과 이후로 좀 바꾸어 봐야 돼요. 네. 그때는 그 클라이언트를 그냥 명단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부정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할 때하고 작동하지 않을 때하고.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클라이언트 외박을 했는데 외박 안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직원을 좀 적게 채용하고 그 입소자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가 또 조금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전엔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으나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또 다른 어떤 부정수급의 유형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 중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어떤 부정수급의 그 유형이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그 의료인의 그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사무장이 그 의사를 고용해서 뭐 요양병원 같은 것을 개설한 뒤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불법으로 이렇게 병원 운영하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류미수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광주 지방법원이 지난 7월 의료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의료 생협을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을 하고 수년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아온 사무장병원 관계자에게 300여 건의 어떤 손해배상 판결을 했거든요. 이처럼 국정감사의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불법 편취액이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약 2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추산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한 비의료인들의 관심은 환자에 대한 진료보다는 가짜 환자를 유치한달지 또 허위 과다 청구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돈벌이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각종 그 과잉 진료, 의료 질 저하, 재정 연수를 처리하는 어떤 반드시 뿌리뿌리화된 어떤 생활 적폐인데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 요양병원이 61개소나 되고 네. 한방병원이 약 4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인구 대비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이런 그 요양 한방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이런 그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환자 유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병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어떤 병원들의 어떤 탈법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날 어떤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부 고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네. 좀 적발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무장병원은 뭐 당연히 불법이고 그 환자를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뭐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안 돼서 내부 고발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큰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윤석 노무사께서는 이런 그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이 불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사무장 병원은 이제 자세하게 그 유미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런 사무장 병원 자체는 저희 이제 의료법 33조 2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장과 의료인이 체결한 어떤 동업계약 자체도 강행법규 위반이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있고요. 그런 사무장 병원 개설 운영 약정 자체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판례 취지는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서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이제
비의료인의 경제력에 이렇게 의존한 어떤 기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비영리성, 공공성, 우리나라 의료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과 또 이제 의료 시장 질서 교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될 어떤 그런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일들이 이제 만연해 있다 보면 요양병원을 좀 이용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이제 그대로 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고 그걸 또 알면서도 예, 그러니까 묵인하게 되는 경우들도 신고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정원 위원장께서. 네, 아마 요양병원이든 수익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실비를 많이 들어있잖아요. 실비에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비로 처리를 하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방문해 보면 실비 들었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관리를 이렇게 계획을 짜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 내 자비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세금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다음에 내 보험료가 더 증액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쭉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국가 보조금 사업이 전반에 걸쳐서 지금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 실업급여 부문 분야에도 이런 부정 수급 사례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께서 좀 더 실업급여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네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사실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둘 때 그 뭡니까 권고사직인가 아니면 자진사직인가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허위로 기재하거나 숨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저기 박윤성 네, 박윤성 더 농사께서 좀 잘하시니까. 네, 덧붙여주시죠. 이 실업급여 이제 보통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이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고용보험 들었던 그런 재원에서 일정 부분 생계적인 수당으로 이렇게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는 건데요. 네. 실업급여에서 이제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급 자격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이직 확인서를 뭐 위조 변조해서 부정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임금 그 받는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게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직 급여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유형들이 있고요. 또 이제 실업 인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 인정은 뭐냐면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예를 들면 계속 취업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취업을 했을 때는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는데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을 때 또 이제 굳이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신고를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실업 인정에서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뭐 기타로 예를 들면 그 연장 사유, 구직급여 연장 사유를 허위 신고한다든지 또는 수급기간 연장 사유를 허위 신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앞에 두 가지 수급 자격 신청하고 실업급여 인정하고 관련된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복지 수당이라든지 고용 장려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때가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고 또 이런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있어서 부정수급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가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만 해도 8만 3천 명이 되거든요. 전 인구의 5.7% 정도 되고 이게 또 장애인이 7만 명, 노인이 20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도 이제 기초연금도 대상자고 되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소득 파악이 사실 우리 제도화되지 않은 데 있다는 문제입니다. 소득 사실이 있어도 타인 통장으로도 월급을 받는다 할지 네네. 아니면 현금으로 이제 수령을 한다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숨기는 사례 등도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타인명으로 자가용이랄지 뭐 이런 주택 등을 소유한다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은닉을 한다 할지 이런 부정수급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뭐 허위로 이제 이혼을 한다 할지 네. 또 같이 살면서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숨겨가지고 기초수급 급여를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계 긴급 생계비랄지 정부 지원금이랄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주민등 세대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많이 타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소득 파악이 힘들 예. 부분. 특히 이제 타인의 명의, 특히 가족 간에도 이런 것들을 가족 간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이걸 타려고 하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서로 또 공유하면서 이런 네. 것들을 행위를 부추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마치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노하우 같이 이렇게 네.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그런 것들이 좀 퍼지고 이렇게 세대 분할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부동산 아파트 청약이랄지 이런 어떤 제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세대를 필요 없이 이제 나눈달지 이렇게 하면서 인구는 늘지 않는데 계속 1인 세대는 이제 늘어나는달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기타 그밖에 네, 박윤석 노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기초생활보장급의 이제 부정수급 유형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타인 명의 통장이나 그 급여를 받을 때 예를 들면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 명의로 네. 이렇게 급여를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이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친구 명의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또 이게 고용보험 취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회사에 오셔가지고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달라.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근무도 안 했는데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실업급여 이제 부정수급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좀 어떻게 사회에서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네. 좀 많이 받으면 좋지 좀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의 어떤 저희 시민들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야에도 이 부정수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될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허위 등록하거나 또 횡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효영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또 같은 유형이에요. 네, 유형은. 네. 뭐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연구원에 대한 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제품과 관련된 뭐 용품들을 위한 뭐 물품들을 구입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그 연구원으로 등록을 하고요. 또 그 물품을 뭐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다 할지 아니면 그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서 그 구입한 이후에 나중에 차익을 돌려받는다 할지 뭐 이런 유형으로 뭐 연구개발비를 좀 축내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거의 내부 고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지 않고서는요, 쉽지 않고요. 또 국세청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뭐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연구원이 다른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봐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일반적인 자기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급과 또 국세청과 또 연계되는 뭐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류민수 과장께서 어떻습니까? 네. 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연구개발 R&D 분야에 대한 어떤 국가 예산의 전 지원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여파로 해가지고 소부장 산업을 이제 국산화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업이랄지 연구기관에 대해서 R&D 지원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개발돼 가지고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달지, 또 이미 개발된 이미 연구가 진행된 것을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비를 이렇게 타낸달지 이런 사례도 좀 있고 해서 이런 연구 개발 분야에도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그 천문학적인 어떤 비용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비싼 장비랄지 이런 네. 것들을 도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그런 장비랄지 이 설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되는 분야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부정수급 그 사건 가운데는 민간과 정부가 유착이 돼서 뭐 예를 들면 한 지자체에서 나무 심기에 뭐 부당 뭐 지원이 있다든지 또 보조금을 비용을 부풀려서 빼먹는 좀 전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유형의 사례들이 민간과 정부가 유착이 돼서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정원 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 유형에서 지금 매스컴에 이번에 그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12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파주 요양병원 23억 원 부정수급 지금 그 어떤 권력끼리 지금 투쟁하는데 누구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시간의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공직자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다른 패널 분들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이제 민과 정부 유착사 의심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보조금의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부터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공모를 잘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것이 사실은 좀 미리 그 사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연례적으로 계속 어떤 특정 사업자가 특정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일몰제랄지 이런 것들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지원된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행사들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윤석 농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간과 정부의 이런 유착 관련한 보조금을 빼먹는 어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네. 제 이제 전문 분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정부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됨으로써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지만 일부 이제 사업주 특히 이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줬던 그런 보조금이 일자리 안정자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때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성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모든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환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통계상에서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고용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절차를 이행을 했더라면 부정수급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맥락에서 다시 보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예? 영유아 보호기든 하여튼 뭐 노인 복지든 장애인 복지든 해야 할 사업인데 애초에 이걸 계획을 할 때 국가에서 할 능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이 복지 사업을 하십사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익 사업이다라는 전제를 하나 갖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관행이든 아니면 착오든 해서 늘 해왔어요. 그대로. 근데 어느 날 법부에 잣대로 가서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행을 잘못했다고 손치더라도 감독기관에서 감독관청이 우선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보육 쪽에서 몇백만 원씩 백을 샀네 어쩌네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원장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는데 그 관리 감독하는 감독청은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네. 그 민간 보육시설에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나쁜 사람들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좀 네. 애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 위원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민간과 정부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에 관해서 이제 여쭤봤잖아요. 네네. 우리 과장님 계셔갖고 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광주시 사례를 뭐 이야기할 건데요. 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우리 제2수환도로 관련된 이야기예요. 분명히 지금 광주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고 뭐 수천만의 뇌물이죠. 뇌물을 받았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맥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했다는 1차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민간과 정부가 유착이 돼서 뭐 사업을 시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200억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는데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그 뒤로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다른 주제를 잡아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나오긴 하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국고가 세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뭐 간단히 너무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좀 네. 여기서 마치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 늘리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사실 앞서 그런 관리 감독의 책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도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정이 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어요. 최용 위원장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무장병원에서 뭐 2조 원 정도의 이제 누수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약간 충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보 자료를 조금 보면요. 그 노인 요양 시설 이 시설이 2,587곳 중에서 2,258곳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10년 내에 적발된 업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 이 건보의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또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또 무산됐어요. 근데 또 올해 또 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발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규제가 좀 약하지 않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들이 뭐 상당히 세 보이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다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지금부터는 이 부정수급을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안들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그 내부 고발에 좀 의존돼 있지 않나요? 혹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서 신고를 왜 안 하는 것일까? 또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또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신고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박윤성 노무사께서 좀 그 신고 절차라든지 신고와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앞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2020년 11월 30일까지 지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고 있고요. 네네.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뭐 일반적인 민원 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이제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뭐 청년 포탈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고 또는 이제 부패 공익신고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팩스로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신고를 이제 하시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돼가지고 신고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첩 통보를 합니다. 이제 그런 조사 결과는 신고 조사기관의 신고센터에 통보를 하고 신고센터가 또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으로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을 때는 보상금 최대 30억까지 지급을 하고요. 포상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 최대 2억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방법이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각 그 정부 부처별로 예를 들면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관별로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관련 부정수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신고를 자체적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신고를 좀 관리를 하고 그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류미수 과장께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우리 박윤성 의원님께서 이제 이 신고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고를 편하게 할 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보조금 부정수급이 내부 고발이 없으면은 사실 적발하기가 사실 대부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익 신고에 대한 내부자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이런 내부자들은 사실상 내부자들을 그 뭐 해고를 한달지 이런 경우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주랄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덧붙여서 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앞서 이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잘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 위원장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했을 때 네.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2억 정도까지 최대 2억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것 보면 뭐 30억 얘기도 있고 환수 금액의 30% 이내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지금 신고자들이 보상만을 이렇게 바라고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다른 패널분들도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윤석 노무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지급한 어떤 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어떤 기관, 개별 법령에서 또 별도로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부정수급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 보험 급여나 진료비 또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했을 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산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보험 급여나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한 5%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를 했을 때 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고용보험법에 네. 명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시면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또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는 지금 대략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연간 그러면 이 포상금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최영 위원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수 금액의 30%를 포상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간 5천만 원에 이제 한도를 뒀는데 지난 12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한도가 없는 걸로 뭐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이영석 의원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네. 저 이영석 의원이요. 방금 말씀하신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뭐 예산 편성 절차와 또 교부 절차, 또 이 지자체 장의 이 관리 의무, 또 지방비 보조 사업자의 보고의 의무 등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뭐 이영석 의원의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규모와 다양성 또 특수성 측면에서 좀 너무나 다양해요. 이래서 면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미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도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발의를 했습니다. 예. 네, 결국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그래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이렇게 이제 개정됐다는 건 조금 발의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께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그동안에는 그 보조금 관리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 보조금 관리법안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영석 의원이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그 지방 보조금 규모가 46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법률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그 법률은 예산 편성 절차, 교부 절차 이런 것들을 넣고 또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심의를 규정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들 또 반환에 대한 조치들 이런 내용들을 법률안으로 제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것들 중에는 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방 보조금은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서 크게는 이제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류미수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영석 국회의원님께서 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국고보조금 이제 주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제 지방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재정법과 어떤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영석 의원님께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법률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도 지금 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제 법인이랄지 단체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는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이 공모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등 이렇게 보조사업자 보조금의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많은 이제 제도적인 절차를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은 또 지정된 이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관청에 승인을 얻고, 또 경비 배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사업 수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 현장 지도 점검이랄지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전반에 대해서 이게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인력 한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도 점검이 참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워낙 보조 사업의 규모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촘촘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제도와 원칙들만 잘 지켜도 좋겠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박윤정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 방지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좀 분류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나 유형을 보면 뭐 빈곤에 의한 경우, 또는 뭐 서류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의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이제 이건 좀 더 나쁜 부분인데요. 지능적으로 일부러 이제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이게 집단화가 돼가지고 공모를 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정수급 원인에 따라서 제재 기준을 이제 달리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순한 착오라든지 빈곤으로 인한 경우는 그런 부정수급은 행정적 제재인 뭐 지급 제한이나 반환, 그리고 이제 일부 추가 징수 이런 형태로 규율을 하고,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어떤 그런 범죄 행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이나 반환, 추가 징수 외에도 형사적인 어떤 징역이나 벌금형의 어떤 형사처벌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공모 범죄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리 신청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브로커들이 다니면서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업장에 지원금을 신청하십시오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브로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범죄에 해당이 되고 이런 브로커들에 대해서 범죄에 따른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의 위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법 처리와 제재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 또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네. 들면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브로커가 개입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밖에 처벌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법을 개정한다든지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원천적인 어떤 부정수급의 사전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브로커 처벌을 비롯해서 사전 방지 대책에 네.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청 단계에서부터 뭐 차단할 수 있거나 그 부정수급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재도 차별화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밖에도 관리 강화 방안에 있어서 뭐 사전이든 사후든 다 괜찮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최호영 위원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한번 지방보조금 이제 부정수급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관리 대책에서 이제 사전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선 뭐 제가 이제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조금에 저 이제 이영석 의원님한테 언제 한번 뵈면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여에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좀 법에서 좀 정해 놓으면 뭐 조례에서는 좀 편하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나 더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목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업무에 과다해서 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그래서 이제 행정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지금 행안부에서 발의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이제 국회가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재량권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사후에는 사후 관리에 관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지켜진다면은 아까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후 관리에 있어서 용역을 줘버리면 되죠 사실. 그리고 그 용역이 잘못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그 자격사들 자격 정지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좀 간단하지 않겠느냐. 이 누수를 좀 막는다는 것이 좀 많이 주고 엄격하게 하고 뭐 좀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중간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상당 정도의 재량권을 좀 주자.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미수 과장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제 공감하면서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추진 사항도 점검도 하고 또 추진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 확인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질구레한 그런 어떤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200만 원짜리 사업들도 심지어 있다 보면은 한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작은 틈새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또 많이 만연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구멍이 또 큰 뚝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의 이런 그에 대해서 매년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마다 어떤 유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방에서 이렇게 기득권화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생각하면 자기 정부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자기 단체랄지 기관의 어떤 위상이랄지 대외적인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실제 그 목적이 그 사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네. 그 자기들 단체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서 유지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행태들도 일부러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행태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성과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정산도 합니다만은 보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취득되는 어떤 그 중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기능 보강이랄지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의 가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사업이 만료된 후에도 장부를 관리를 하고 그 승인 없이 이렇게 목적외로 사용한달지 또 양도, 교환, 대여 등 이런 처분 행위를 행정기관에 승인 없이 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사실 집행되고 난 뭐 1년 뒤에 그것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다는 취지에서 김종우 위원장께서 먼저 이런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리 시스템 투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제 우선 그 사전적으로 선정할 때부터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사후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재정 환수법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발표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사후적 조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것은 그 류미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 비용이 보조금 비용이 많은데요. 이걸 관리하는 데는 지금 사실 서류로 관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거든요. 현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그랬든 어쨌든 간에 사업체가 많아서 그랬든 간에 현장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서류를 하는 것은 일단 믿음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줬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논의해왔던 것들이 부정수급이 됐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제재하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반돼야 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그러면 재량권을 주면 정책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다음에 보장받을 수 있느냐 책임 추궁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짜여진 내에서만 공무원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밖에도 관리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인식 문제도 자연스럽게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노무사께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관리 시스템에 네네.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일단 이제 부정수급의 어떤 사전적 통제로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수급 자격 검정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자 사업 참여를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 차단을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부정수급 사례에 따라서 좀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일자리 사업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고용 장려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이제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시스템 내에서 그런 정보가 연계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 수급 사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이런 부분 전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조금의 이제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조금 관련된 서류들은 저희들이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조 사업자가 이제 교부 결정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취소됐달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 범위 내에서 이런 앞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방 보조 사업의 성과 평가랄지, 또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상황, 또 교부 결정이 취소된 어떤 보조 사업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런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공시를 매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받는달지 지원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도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이랄지 공익의 입가관 관리를 가능하도록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 관리 강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정수급을 뭐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부정수급은 결국 국민의 어떤 혈세 낭비이자 범죄이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인식 개선을 모두 다 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원 위원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표지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늘 생각을 해본 게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나 사업체는 이렇게 보조금 개요? 뭐랄까요? 이걸 조금 세세히 써서 이렇게 공고를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조직에는 그 기관이든 그런 조직에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있잖아요. 내부자의 문제들이거든요. 그 외부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집행하는 사람을 내부자로 보니까 그 직원들 외에는 외부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보고 우리 기관에는 어떤 보조금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 보조금은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고 나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크게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혹시 보조금을 어디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예산 참여를 하면서 문의를 했어요. 그 사업이 어디 거고 얼마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했더니 핑퐁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캐슈 마크를 두고 못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보조금을 사용을 했는데 보조금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간장 담그기를 하거나 된장 담그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다면 그게 이제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산물이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조금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의를 하면 그 예산은 보조금 어디에서 나왔고 지금 어디서 집행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다라고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보고 그거구나 하는데 감으로만 생각하니까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데 다 돌라먹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네. 불신이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가 깨지면 어때요? 행정을 못 믿게 되는 거고 국가를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류미수 과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이제 나랏돈이 공돈이다 이런 뭐 인식 문제, 네. 이제 그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랏돈이 공돈이란 말은 옛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이 되고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처벌이랄지 이런 제재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공공 부문 어떤 부패 행위에 대한 어떤 용기 있는 공익 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도 이렇게 강화되고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이용자 또 일반 내외부 시민들 이 모두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켜지지 않고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조 사업의 문제점, 보조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이 수요가 굉장히 이제 노인이랄지 장애인 또 기초수급자 이런 것들이 돌봄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돌봄 관련된 그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다 못 만들고 민간의 어떤 투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히 이제 시장화되고 생업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도가 못 따라가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인 또 어떤 보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들을 마무리 발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성 노무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 전반에 이제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어떤 공적 책임 의식이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조금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 문제도 있는데 결국 이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홍보와 교육이거든요.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이런 그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적인 단계로서 관련 행정기관이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심사를 해서 지급 대상을 선정을 하고 사전적인 대책이겠죠.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후 분석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사전에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노무사로서 일단 보조금이란 것은 이제 국가 재정에 해당이 되고 그런 국가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이제 부정하게 의도치 않은 곳에 쓰이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지금 현재 사회 공헌 활동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제도가 체당금 조력 지원 제도하고 또 노동위원회의 권리 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고용 분야에서도 뭐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그런 정부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꽤 많으신데 어떤 절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거나 또는 이제 브로커들한테 꼬임을 받아 가지고 뭐 한 수수료를 한 30%씩 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선 지원금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최회용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든 지방 정부에서 사업비든 보조금을 줄 때 시의적인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누수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어보니까 뭐 특히 저는 이제 건보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건강보험료를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올린다고 하면 뭐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상 의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음에도 이 누수 때문에 무상 의료를 하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과제를 남기고 싶은데 과연 이렇다면은 우리가 사전이든 사후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과제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많은 곳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계속 드네요. 그럼 뭐 이런 과제를 좀 남기면서 좀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김정훈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그 돈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쓰여서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그 믿음, 신뢰가 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수급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른 시선으로 봤다면 오늘 이 프로를 보시고는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셔서 그동안 국가 예산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 또 국가 예산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은 뭐 잘난 사람, 못 갖다 쓰는 사람은 또 뭐 바보라든가 이런 시선에서 탈피해서 국가 보조금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 공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류미수 과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해 6월 25일에 우리 광주 혁신위원회에서 복지혁신 권고문을 우리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복지혁신 권고문에는 복지정책과 시설, 행정, 종사자 4개 분야에 걸쳐서 약 70개의 핵심 과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보조금이 사회복지의 가장 어떤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과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공통의 사회복지 시설과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지도점검의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공통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이렇게 부정수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일반 보조 사업자들이 이 나쁜 면만 자꾸 이야기하게 됐는데 사업을 우수하게 잘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조 사업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이랄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생각 없이 부정수급한 돈은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벌고 십시일반으로 모아들인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 돈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더 어려운 곳, 어두운 곳을 위해서 사용됐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쓰였을 수도 있었겠죠. 누군가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